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5주차 3차 시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이 긴 여정 동안에 학생 여러분들 캠퍼스 생활도 아닌 사이버로 비대면으로 수업들 받고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고생한 거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떠한 앞날에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나올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맞춰가지고 또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중요하다는 것은, 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차 시에서는 이 책임성에 관련돼 가지고 이밸루에이션, 평가의 문제를 또 보충해서 또 요약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행정론 종착역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문에 대하면 이 정의, 개념, 뭐 이런 게 나온다. 컨셉이냐, 데피니션이냐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과목이든 간에 개념, 정의, 대상, 뭐 이런 거 항상 유심히 유념해서 학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에도 이 사회복지 조직, Social Welfare Organization의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컨셉이 뭐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책임성이 뭡니까?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과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죠. 어느 정치인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효과성뿐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시 되기 때문에 권한의 원칙이나 영향력 등의 정당성까지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성의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공공에 있냐, 아니면 정부에 있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복지 조직이냐. 여기 보시면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정부냐, 사회복지 조직이냐, 사회복지 전문가, 클라이언트, 국민 모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체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공공,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이 전문직 이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그린우드 학자가 얘기한 것을 따져보면은 체계적인 이론, 권위, 지역사회의 인가, 또 윤리 강령, 전문가 문화, 이 5가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그린우드가 언급을 했고요. 백은 전문직을 다양한 상황에서 습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전문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볼까요? 공공복지의 수혜자가 되든 개별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든 클라이언트는 모두 일선 사회복지사와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관계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책임성의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책임성의 대상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성의 대상은 받는데
책임성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책임성의 기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 행정활동이 책임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그 활동 내용이 도의적, 법적, 책무적 이런 책임을 다하는가 하는 근거에서 책임성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유형을 한번 보겠어요. 유형에 봤을 때는 적용의 책임성, 또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 또는 영향의 책임성 이렇게 될 수 있고, 효율성 책임성, 효율적 책임성, 또는 재정적 책임성, 법률적 책임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윤리적 책임성, 이거 중요합니다. 왜? 모든 서비스들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도덕적 책임성 중요하죠. 또 이미지 책임성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스티그마나 이미지의 부당한 평가 절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자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 조직이 그런 조직이니까. 또 욕구 책임성,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성을 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책임성 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되죠. 자,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과업을 계획하고 배분하고 진행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힘쓰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자 역할, 또 세 번째가 점검자 역할, 네 번째가 조정자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이 행정관리자 역할에 다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조력자. 이 리더가 행정관리자가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발전이 어떻게 돼요? 촉진이 되는 거예요. 지지를 보내고 안정을 유지시켜 주니까 조력자로서 사내 분위기가 직장 내 분위기가 싸늘하고 썰렁하고 짜증나고 무슨 발전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촉진자 역할, 이것도 공동체 조직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관리자 역할 중에서 포함이 된다. 또 혁신자 역할을 들 수 있죠. 혁신자 역할입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개방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혁신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환경 중재자 역할입니다. 외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주요한 팩터가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서비스의 다양성이 그 팩터가 되겠고, 두 번째로 기술의 복잡성을 또 들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목표의 불확실성입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사람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상 인간이 조직의 원료이면서 산출물이 되기 때문인데, 인간의 능동성으로 인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책임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볼까요? 뭐예요?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죠? 사회복지 공급기관의 책임성의 문제로 비민주적 운영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의 의혹이 제기되고, 모금에 대한 행정비 과잉 지출 등이 지적받아온 사항입니다. 또 민영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사회복지 조직도 민간의 위탁 운영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법률이 정비되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서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특징 한번 보십시다. 특징. 평가의 목적이 있어요. 이 합리적 평가 지표와 평가 체계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평가 두는 겁니다. 원칙은 또 뭐가 있어요? 원칙은 첫 번째 따보세요. 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평가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고, 평가의 목적과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의 상호관계는, 또 평가의 영역은 공통된 영역도 있겠지만 시설의 유형에 따라 평가의 영역 및 기준에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설평가의 운용에서 평가의 내용, 추진 근거 3년마다 누가?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추진 경과, 평가 의미화, 의무화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9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기, 2기 쭉 이제 작년까지 7기였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21일이 되면은 8기가 시설평가가 이루어지죠. 평가 영역은 시설 및 환경 분야를 보고, 또 재정 및 조직 운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은 어떻게 되고 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의 과제는 평가 지표 문항, 또 이용자, 평가 지표의 문항, 기준의 정교화,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최대화? 아니죠. 최소화시켜야지. 문항을 너무 다양하게 나열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그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평가 지표의 세분화와 시설 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 평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왜요? 시설 평가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과관리 개념 및 특징은 성과와 성과관리, performance,
performance 뭐예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자원에 대한 결과가 바로 performance가 되겠습니다. 특징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과정, 목표를 수립을 하고 성과 측정을 위한 척도가 마련돼야 되고 성과 수준이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과정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종합 및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 성과는 직원들에게 알려져야죠. 그리고 이후 서비스 제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의 주체들 뭐가 있었어요? 후원자도 있고 국가도 있고 지자체 등도 있잖아요. 이 예산의 주체들에게 인폼 알려가지고 예산 확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 및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행정론 다 마쳤습니다. 코로나19 건강관리들 잘들 하시고 내년 2학년 때 새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